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1년 2개월 후쯤이죠. 1593년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 대혈전이었습니다. 그 혈전을 끝으로 잠시 전쟁은 소강 상태를 맞이하고 명과 일본의 휴전회담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휴전기간을 맞이합니다. 1597년 7월에 정유재란이 발발할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휴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2차 당항포 해전에서 다시 한번 일본군을 공격했고 일본 함대 30여 척을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만 명나라에서 왜군을 공격하지 말라는 패문을 보내오니 그 패문을 받아든 이순신은 분노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리고 바로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약 20여일 동안 당시 만연했던 역병, 전염병 때문에 하마터면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실 뻔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무렵 1993년 무렵부터 94년까지 조선 전체가 대기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농번기에 왜군이 침략해서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선 전체 토지가 그만큼 많이 손상을 입었다. 토지 결수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염병까지 만연하다 보니까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휘하의 병력이 삼도의 수군이 가장 많을 때는 17,000병력까지도 보입니다. 기록상에. 근데 전염병이 만연했고 또 수군이 너무 힘든 직역이기 때문에 이 수군 군역에 누가 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군 병력을 보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한 6, 7천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여기 한산도에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본부가 한산도입니다. 왜군의 전진기지는 당연히 여기 부산이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산도에서도 승리하고 앙골포에서도 승리하고 부산포를 선제 공격해서 아주 진짜 여기 총사령관이 공포감에 질려서 병 걸려서 죽어버렸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순신은 계속해서 부산포를 공격하지 못하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우리 병력 손실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두 번째, 왜군 병력이 생각보다 남쪽에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앙골포에서 그리고 부산포를 전격으로 공격했던 시기에는 당시 부산이나 이쪽에 1만여 명의 왜군 병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조선을 침략했던 병력이 22만 병력인데 일본군 사망자가 10만 명이 나왔고 그럼 12만 명이 남았잖아요. 12만 명 중에 휴전 기간에 남해안로 내려왔던 일본군들 중에 8만이 일본 본국으로 돌아오고 현재 이곳에 4만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겨우 6천, 7천 병력 정도 소유하고 있는 이순신 입장에서 4만 병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일본군을 이것들은 육군이고 우리는 수군인데 먼저 선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일본은 계속해서 외성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요. 실제로 정유재란이 끝나는 기간에는 외성이 다 해서 29개까지 보입니다. 저기 울산에서부터 순천까지. 근데 이건 지금 1594년에 지금 보이는 외성들인데 바로 이 외성 때문에도 이순신은 선제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선제 공격하기 어려운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수군 병력이 그만큼 많이 약해져 버린 측면도 있었다. 전염병과 기근 때문에. 두 번째, 왜군의 병력이 너무너무 많다. 세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외성입니다. 왜냐? 이순신이 견내량을 빠져나가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쪽을 이렇게 연안 타고 돌아야 하는데 당시 우리 판옥선은 넓은 바다로 나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기 어려운 구조가 뭐냐고 다시 설명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간 파도에 취약한 배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제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한산도에서 부산까지 쉬지 않고 노를 저어가면 24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러면 격군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24시간 노를 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12시간씩 노를 졌더라도 부산 앞바다까지 가는데 꼬박 이틀이 소요되고 아니 바로 부산 앞바다까지 가서 격군들이 노를 저어왔는데 바로 전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전투를 해야 되면 전투 개시일까지 3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12시간씩 노를 저어서 중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함대가 정박해야 되고 기항지를 확보해야 되고 수군이 잠을 자야 되고 아니 중간에 물도 떠야 되고 식량도 확보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지금 육지는 전부 다 일본군이 외성을 쌓아놓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기항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래저래 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소수 병력으로 이순신이 그래도 부산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간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저기 왜군들이 있고 외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순신의 함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뻔히 다 노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은 선제 공격이 불가하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군도 아니 조명연합군에게 한양을 내어주고 지금 남해안까지 도망을 쳐서 외성을 쌓고 있는 입장에서 얘네들 입장에서도 다시 조선을 공격해서 한양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해군 수군이 전라도 남해바다를 돌고 서해바다를 돌아서 한양까지 한강에 밀물 타고 들어가서 보급품이 한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면 이 전쟁은 하나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순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함대 숫자도 엄청나게 늘었고 병력도 많은 왜군들이 나오면 이렇게 견내량을 타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거제도를 돌고 이렇게 나올 테니 이순신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전라도 남해안 바다 그리고 우리 서해 바다로 못 들어가게 막으면 더 이상 전쟁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이건 이순신의 생각이 실제로 지금 임진왜란 전체가 끝나고 난 지금 상황에 봐도 정말 제대로 맞았죠. 이순신이 이래저래서 관직에서 물러나고 백의종군 당했을 때 원균이 7천량에서 딱 패배하니까 바로 왜군들이 남해바다로 돌아 나오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의 판단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조급합니다. 한양은 차지했는데 아니 외성을 쌓아놓고 왜군들이 이렇게 남쪽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니 선조는 답답하죠. 그리고 명나라군은 더 이상 일본군과 전쟁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와 윤두수가 짝짝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채찰사가 된 윤두수가 우리가 그러면 일본의 외성을 선제 공격합시다라는 건의를 강하게 합니다. 유성룡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윤두수의 편을 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원균이 윤두수와 짝짝꿍했다라는 게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원균은 그냥 경상 우수사인데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뛰어넘어서 바로 윤두수에게 그런 건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휘체계를 무시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윤두수 이야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수가 도채찰사 자의정 윤두수가 치기하기를 되게 용병한 지 3년의 재력이 고갈되어 보존하고 지키는 어려움이 하루하루 심해가니 이런 형세를 가지고 오래 버티기는 결코 곤란하다. 구구하게 험한 곳에다 관방을 설치해 파수하면서 민력을 다 소비해도 끝내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의 세력을 합해 힘을 모아 한번 싸우는 게 나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이기면 하늘이 도와준 것이고 지면 그래도 종묘사직에 오히려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나? 그래서 당시 이 윤두수의 의견에 비변사도 반대를 표합니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대저 오늘날 형세는 지킬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데 윤두수의 계책은 죽음 속에서 삶을 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근데 비변사는 반대하고 싶지만 비변사에 있는 관원들도 당시 수군이 선제 공격하기 힘든 상황인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조가 무조건 선제 공격을 주장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미 도원수는 권율입니다. 실제로 윤두수가 권율에게 자 수군과 육군이 합동작전 전개해서 일본의 외성을 먼저 공격하자라고 하니까 도원수가 되고 나서 별다른 지금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권율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기가 좀 눈치가 보였을 거고 그래서 권율도 동의한 거죠. 그 형세가 어려운 일이라고 핑계에 중지시킬 수도 없는 형세입니다. 주상 전하께서 생각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뭐 할 말 없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비변사 글이죠. 그래서 이 무렵 조선군 현황인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령관들이 다 모여서 일본의 외성 하나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막말로 조선의 수륙의 명장들이 모였던 최초의 우리의 선제 공격 사례입니다. 당시 총사령관은 누가 뭐래도 윤두수인데요. 윤두수는 솔직히 문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원수가 권율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가 이순신인데 병력이 이순신이 6천 병력 정도 됩니다. 좀 이따 기록에는 2만 병력이라고까지 나올 텐데 나머지 육군 병력을 다 합쳐도 이순신의 병력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장문포를 공격하는 장문포의 외성과 영등포의 외성을 공격할 때 실질적인 총사령관은 당연히 이순신이 하는 거죠. 도망자 이일 이름 알 것입니다. 김응선은 이순신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선거인은 나중에 이순신과 합동작전도 전개하고 굉장히 나름 좀 역할을 한 분입니다. 경상우수와 원균 아실 거고 원래 동명이인의 이순신이 있죠. 이순신 장군의 부안대 충청수사로 승진해 있었던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이름 두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라도 의병장 김덕령, 경상도 의병장 곽지우. 당시 의병장 랭킹 1, 2위? 그러니까 수륙 양명 작전, 이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웅들입니다. 이 영웅들, 특히 김덕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후에 1896년에 이몽학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중에 제가 이몽학의 난을 다룰까 말까도 고민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반란사만 이렇게 좀 총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난이 있었다고 넘어가야만 하는데 그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는데 조금 늦게 갔다는 이유만으로 선족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분이죠. 진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게 웃자고 저도 막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만 무력이 거의 100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총을 맞으면 이렇게 몸에 힘을 주면 총알이 튕겨져 나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홍희 장군 곽지우는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노비 출신 무력 100인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순신과 김덕령, 곽지우가 손을 잡고 이제 드디어 장문포를 공격합니다. 다시 장문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장문포냐면 바로 여기가 장문포입니다. 이게 더 이렇게 올렸어야 그래 대충 이 정도 맞습니다. 여기가 장문포입니다. 여기 외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영등포.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영등포가 아닙니다. 자, 1594년 10월 1일에 1차 공격이 시작됐는데 일단 이순신 입장에서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 공격하라는 이야기를 9월 날짜가 정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27일경인가 듣는데요. 그때는 마침 조선의 수군들이 수학을 해야 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상당수 병력을 추수학을 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장계가 내려와서 갑자기 여길 공격하라고 하는데 남은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 고향에 가 있는 수군 병력을 불러들이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전화해가지고 빨리 KTX 타고 달려와 이게 안 되죠. 저기 막 영광에 전라 우수영이면 영광, 한평 막 이쪽이고요. 해남 이쪽이고요. 전라 좌수영이라고 해도 순천, 보성, 막 곡성, 구례 막 이쪽인데 여기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걸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배까지 타고 한산도까지 들어오는데 일주일 택도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사람이 가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입장에서도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처구니없이 함대를 몰고 이 장문포까지 가긴 가는데 격군들이 누가 노를 졌냐면 육지에서 온 의병장 군인들 곽지우나 김덕령 휘하 육군들이 노를 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함대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순신이 이 배로 어찌 과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답답했겠죠. 그런데 선조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 선조는 윤두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명령을 내렸는데 실은 또 유성룡이 이 전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선제 공격을 중단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선조가 그렇게 하라고 다시 장계를 내려보냈는데 장계가 내려오기 전에 전투는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순신이 10월 1일에 장문포를 공격하려고 갔고 일부 수군은 돌아가지고 영등포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외성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성이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시대 100년을 경험했던 그 일본군들의 축성 기술력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성을 만드는 전문 기술자 집단만 몇천 명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조선에 건너와가지고 일당을 받고 일을 합니다. 이들은 노역에 시달린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축성 작업에 들어갔던 거고 일본의 외성은 성문을 뚫고 들어가도 2중, 3중으로 방어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진왜란 기간을 통틀어서 우리 조선군이 외성을 점령 못한 것도 있지만 하다못해 명나라 군대도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외성을 공격했어도 단 하나의 외성도 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외성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렵죠. 해군이기 때문에 외성 앞에 갔는데 당시 일본 아이들은 외성 앞에 함대를 쫙 이렇게 외성 앞에 함대를 그러니까 외성이 함대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함대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여기에 전부 다 방파제들이 있습니다. 방파제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수의 판옥선이 그 외선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소수 몇 척의 판옥선만을 보냈다가는 둘러싸여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속도는 일본의 외선이 훨씬 우리보다 빠르니까 화공으로 공격한다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입장에서 싸움을 걸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이때 대신 일본 외선 2대만 격침을 시킵니다. 아, 그래서 수군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곽재우와 김덕령의 육군 부대가 상륙을 해가지고요. 여기 장문포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외성 수비하고 있었던 왜군의 조총에 맞아서 우리 사망자만 조금 더 나왔죠. 이순신은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 10월 6일 날 다시 장문포 외성을 공격하는데 일본군들이 몇 명이 나오더니 팻말을 크게 세워놓습니다. 명나라가 우리랑 싸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 우리 공격하면 안 돼 하고 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 팻말을 보고 어찌 공격을 또 한단 말입니까? 이러할 때 공격을 중지하라는 장계도 내려왔고 그래서 이순신은 다시 한산도 본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장문포 해전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장문포 해전 분명히 이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죠. 그런데 패배한 전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김덕령이나 곽재우 병력이 조금 손실을 입었고 그래서 이들도 외성을 공격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군대를 뺍니다. 근데 당시 조선의 수군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외선을 두 척 격침시켰기 때문에 승리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패배라고 말하기도 그냥 작전 실패했던 장문포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원균과 짝짝꿍을 해서 이순신을 선제 공격했던 윤두수 그리고 앞으로 윤두수가 계속 이순신을 곤란케 합니다만 이게 윤두수 이게 나쁜 게 자신은 전장까지 오지도 않아요. 윤두수는 어디 있냐면 지금 저기 순천에 있습니다. 그럼 순천 부사는 당시 이순신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순천 부사 권준이지요. 이 권준에게 탐관오리 제명을 씌워서 잡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입장에서 이건 뭐지? 어찌 내 오른팔 권준을 저렇게 파직을 시킬 수 있지? 그리고 당시 육군 총사령관은 권율 아닙니까? 도원수? 아니 권율의 하는 행동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수륙 양명 작전을 시행하려면 육군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곽재우나 김덕령의 의병들에게 외성을 공격하냐고요. 자신의 육군 병력은 여기 투입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율이 구례에 있었다는 주장들이 상당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 이 남해안의 이 전투에 관련한 최고 권력자 윤두수와 권율은 전장 근처에도 오지도 않고 이순신에게만 무리하게 공격을 해라라고 했던 전투가 바로 장문포해전인데 그 장문포해전 결과 관련 사료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조자랑 김상중이 구례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불러들여 만나보였다. 구례, 바로 이 옆에 구례에서 역시 권율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조가 그곳의 소식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김상중이 수군은 지금까지 군사를 퇴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권율입니다. 원수와 말해 보았는가? 그곳의 일을 자세하게 말하라. 원수가 말하기로는 수군은 아직도 흉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흉도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리고 원수는 뭐라고 말하든가? 수군은 2만여 명이나. 이게 말이 되냐고. 당시 어떻게 2만 명일 수가 없죠. 아니 가을거지를 위해서 수군들을 고향에다 돌려보내기도 했고 그 전에 역병으로 얼마나 많은 병력이 그러니까 이런 보고 때문에 뭐야? 수군은 2만 병력이라 되고 육군은 1000명밖에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순신이 용감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장문포해전에서 실패한 거야? 이순신이 내 말 안 듣네? 막말로 육군 병력을 다 합쳐도 이순신의 병력보다 적네? 이때부터 이순신에 대한 견제가 선조 입장에서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육군은 여러 장수들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이 1000명도 되지 못합니다. 원수는 스스로 말하기를 명령이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원수는 권율입니다.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했으니 다만 먼저 신의 제부터 꾸짖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원균의 장계입니다. 그러니까 원균이 월권행위했고 당시 보통 장계는 해군의 총사령관이 이순신이면 해군 관련해서 이순신이 올려야 되는데 그대로 원균이 올립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는데요. 좀 생략하고 여기만 보겠습니다. 대체로 육군이 아니면 육지에 있는 적을 수군만으로 싸움으로 끌어낼 형세가 더 이상 없었으므로 지극히 한스러웠다라고 원균이 이야기하고 있고 원균이 다시 통제사 이순신 육병장 곽재우 충장 김덕령과 함께 수륙군이 합세해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 계책을 서로 의논하였지만
길을 자세히 아는 거제의 활쏘는 군사 15명을 뽑아내어 길잡이를 시키고 신이 관하는 여러 배들에서 육지 싸움에 적합한 자원병 30명을 함께 뽑아 각제의 지휘를 받도록 거듭 강조하고 약속하였다. 근데 어찌저찌 하여 적들이 보루 외성을 굳건히 하고 나오지 않아 선멸할 길이 없어 붕괴함을 억제할 수 없었다라는 원균의 장계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선조 수정실록에 주상전하 선조가 이르기를 한 명의 외적도 포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던가 유성룡이 아뢰기를 적이 나와 싸우지 않으니 어떻게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는 김수는 아뢰기를 6명의 외적을 사살하였다라고 합니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수전이었기 때문에 대패까지는 안 하였지만 유성룡은 이순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육전이었으면 반드시 대패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권준을 잡아들이는 이제 윤두수 행동을 보시면 권준이 그런 인물이 아닌데 가렴 죽음만을 일삼아 백성을 고요를 짜내고 공장을 모아 진귀한 물건들을 만들도록 하는가 하면 토지면적에 따라 배정하고는 이게 전부 다 군량미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내용들을 잘 보시면. 그래서 막 이런 내용인데 또 창고에 쌀을 훔쳐내 배세척에 가득 실었다가 감사에게 적발돼 이게 진짜로 군량미를 이동하는 건지 진발로 무명을 실었다 서울에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다른 기록에는 권준이 이런 나쁜 기록들이 없습니다. 활 쏘는 군사들을 뽑아내어 거제에서 몰래, 이거 웃기지 않아요? 활 쏘는 군사들을 뽑아내어 거제에서 몰래 붉은 빛깔의 노를 사냥하게 하였다가 몽땅 외적에게 빼앗겼대. 이것도 군량미 얻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의 재상을 따진다면 극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겠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아프셨을 때 함께 아팠다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어영담 장군을 이야기했죠. 이 어영담도 윤두수나 조정 대신들에 의해서 채직당하게 되는 걸 이순신이 내 조방장으로도 옆에 좀 놓고 싶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행동들이 이 1594년부터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싸합니다. 김수가 아래기를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원균과 이순신의 불화, 그리고 누가 원균 편을 들었고 누가 이순신 편을 들었고 누가 이순신을 죽이자라고 했고 어느 누가 이순신을 살리자라고 했는지 그 실록의 장계들 보면서 와,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글들도 있고요. 원균과 이순신이 서로 다툰 일은 매우 염려가 됩니다. 원균에게 잘못한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이 점차 악화돼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장문포회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원균은 나름의 책임을 좀 통감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해전 이후부터 원균은 노골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순신과 원균이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크게 고심하면서 둘을 갈라놓게 되고 갈라지게 된 원균이 끝내 이순신을 모함해서 이순신이 어떻게 삼도수군 통제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서울로 압송당하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사료를 통해서 이순신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